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조용한 노래 들어봤는데 들리세요? 옛날에 그 영화 쉬리에서 나온 배경음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연애의 드림이라고 내가 꿈을 꾸었을 때 뭐 이런 뜻이라고 해석이 할 수 있을 텐데 좀 조용한 노래죠. 네, 이게 중간고사 됐고 이제 첫 번째 강의인데 들으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몸 좀 움직이시고 이렇게 좀 스트레칭 좀 한 다음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1분만 하고 끊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제 강의 시작해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라. 네. 저 만나러 뵈러 오신 분도 계시고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막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자율전공에 계시는 성인학습자들 위주로 뵙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좀 약간 피드백도 좀 받고 싶었고요. 뭘 더 첨부하면 될까요? 뭐 여러 얘기해 주셨는데 용어 설명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용어를 많이 풀어드리거든요 제가. 그런데 밖에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전문가랑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이 그런 용어를 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제가 무슨 말을 하는구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풀어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생활과 재테크 맨 처음에 들을 때 이제 용어 정리를 쭉 하던가 아니면 음, 기억하고 계셔서 이걸 암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자, 다른 시험도 뭐 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일단 잘 보든 못 보든 레퍼트를 내던 이제 부담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뭐가요? 점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잘 드리고 싶어요. 이거 뭐 크게 뭐 인생을 바꾸는 그런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드리고 싶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뭔가를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도 좀 잘 정성 들여서 써갖고 오신 분들, 또 성의를 보여주신 분들 그런 중심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또 뭐 수업은 다 잘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오늘은 명도 절차, 또 어려운 말 나왔어요. 명도 뭐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세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 좀 뜻을 좀 풀어보면 이제 입찰을 경매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매를 할 때 뭐 가져간다 그러셨어요? 신분증, 도장, 그다음에 입찰 보증금 이렇게 최저가액의 10%는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가가 5억이다. 그러면 입찰가가 4억이에요. 그러면 얼마 내야 됩니까? 최하 4천만 원은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 정도는 돈을 갖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혹시 내가 못 가고 대리인을 보낼 때 위임장 꼭 써야 되고, 그리고 인감증명 떼어다가 갖다가 딱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안에 띈 걸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금, 왜냐하면 이제 공동명의 하는 경우 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각자 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 사건 번호 그러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저기 경매를 한 거니까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입찰 가격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신분증, 도장, 보증금 딱 들고 이제 가시면 기입 입찰표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보증금이 약간 1원이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집중해서 기입을 해야 돼요. 폐찰 후에는 보증금을 당연히 받죠. 대상에서 빠졌으니까. 그리고 뭐 이러겠죠. 축하합니다. 낙찰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또 문자가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해요. 이 명도 절차라는 게. 그 집에 누가 살고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첫 번째, 야,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바뀌었어. 너 나가.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두 번째, 제가 이 집을 경매로 샀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나가주시면 되게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건지. 음, 거의 2번으로 많이 하시겠죠? 대부분.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배려를 해야 돼요. 경매할 때는 그거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 명도 절차가. 원래는 합의 안 하고도 내보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가라. 이러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명도조차가 합의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서로 감정도 안 좋아요. 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남이 집 안 좋게 해서 집이 날라간 집을 굳이 경매를 받아서 해야겠냐? 뭐 이런 얘기를 누가 또 어떤 선생님이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기는 해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서로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라는 방향만 계속해서 뭔가를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A도 갈 수 있고 B도 갈 수 있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도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남이 마음 아픈 일을 겪은 걸 굳이 사서 해야 되겠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힘들어서 나는 이거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다 팔겠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살게요. 나머지 돈은 제가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협의되지 않으면 싸움까지도 일어나는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다가 낙서해 놓죠. 뭐 다 스프레이 뿌려 놓죠. 오물 같은 거 갖다 놓죠. 쓰레기 잔뜩 갖다 놓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들어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 뭐야. 청소 다 해야 되잖아요. 좋은 기운이 아니라 나쁜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도 절차를 통해서 조금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서울에서요. 기본적으로 한 30평 기준으로 하면 한 못 줘도 300만 원 정도는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은 2달 정도로 이렇게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말고 좀 잘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해볼까 합니다. 자, 명도 절차 및 부동산에 관한 세금, 물론 24평형 아파트를 이제 하나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살고 있고 경매 낙찰자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잔금 같은 거 다 납부했다고 하고, 그러면 소유자하고 그 약간 명도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사 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언제 가실 건지, 물론 예, 죄송해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갈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뭐 이렇게 말이 잘 예쁘게 풀어나가면 더할 날이 없죠. 그런데 낙찰자가 이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제 죄송한데요. 저희는 비용 없습니다. 그냥 방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래버리면 조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되는 경우, 물론 강제 집행할 수도 있어요. 강제 집행할 때 돈이 들어갑니다. 왜? 사람들을 사서 와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요. 그러느니 내 눈으로 좋지 않은 광경을 보느니 차라리 조금 이렇게 작지만 이 정도 선에서 드릴게요. 저희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형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대출 받고 이걸 사는 거라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그 기간 안에 빠져나가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친절하게 좀 대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명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그럼 잘 가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시면 안 되고 예쁘게 또 종이를 써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갑 누구누구는 산 사람이죠. 을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누구누구에게 어떤 물건에 의해서 언제까지 나갈 수 있도록 명도를 한다. 금액은 얼마를 지급했다. 저희는 200만 원까지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주고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관리비는 언제쯤 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200만 원의 중에서 100만 원만 먼저 드리고 100만 원은 지금 다 빼고 열쇠 딱 받고 쓰레기 버렸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딱 100만 원을 드리는 게 좀 현명한 방법 아닐까. 좀 까다로워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돈도 있으신 분이 뭐 이렇게밖에 안 줘요. 뭐 좀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돈이 있어서 이걸 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저도 집을 좀 마련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싸게 경매가 나와서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저한테 낙찰이 돼서 갖게 됐어요. 근데 대출도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새 집이니까 새로 들어갈 집이니까 여기 살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정중하게 나가기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거 다 계산하고 이제 처음부터 돈을 따까닥 주지 마시고요. 너 얼마면 되니? 내가 이거 다 이 정도면 되겠니?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어떤 서류를 써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주면 좋겠다. 강제집행도 마음이 안 좋아요. 남을 이렇게 막 끌어내리면서 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인도명령 결정하는 그 기간도 법원에다가 허가받아야죠. 걔네들이 인도명령 결정하는 날도 기간이 걸리죠. 그러면 또 그쪽에서 집행문을 가지고 송달증명서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안 나가면 강제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느니 기분이 일단 많이 안 좋잖아요. 제가 볼기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오물 같은 거 막 해놓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좋게 좋게 약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도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명도가 언제까지가 적당하느냐. 뭐, 이 시기도 한 달이면 된다는데, 저 여기 인테리어 공사해야 되는데 한 달 말고 좀 빨리 나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살 집이 없잖아요. 구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을 조금 길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시기에 따라서 낙찰자 마음대로 정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매각일이나 허가받은 날 또는 잔금 준 날 이렇게 언제가 좋으시겠어요? 막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이야. 응? 막한뭐 1월, 2월 막 진짜 이사 가기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야. 뭐 그런데 지금 당장 나가라? 이것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지나고 추우시니까 겨울 지나고 한번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 개구리가 울잖아요. 그때쯤 슬슬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한 달 더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낙찰받을 때 명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처음에는 거의 다 문자나 전화 통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음, 조금 그래요. 왜냐면 대부분의 연락들을 안 받으시고 이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대. 우리 또 나가겠구만. 그럼 천천히 받으려 그래. 일단 명도를 당하시는 분은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안 받아주고 막 이렇게 천천히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제 생각인데 이렇게 메모 문 앞에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낙찰받은 누구입니다. 몇 번 찾아왔는데 연락이 안 돼서 문자 남깁니다. 뭐 이렇게 좀 웬만하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게 된 것, 또 이제 명도가 잘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서 기간을 잘 알려주시고 또 약간 조금 그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은 선에서 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 경매할 때요, 점유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점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어떤 기회를 줍니다. 너 그 집에 살고 있지? 그 집 경매됐어. 네가 살래? 아니면 다른 데로 넘길래? 돈 없어요. 그럼 다른 데 넘긴다? 콜? 이런 거거든요. 점유자 우선 매수권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살 수 있게끔 먼저 권한을 주는. 근데 그 사람은 뭡니까? 난 이 집의 가치를 못 느껴서 안 사. 또는 돈이 없어서 못 사. 또는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못 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퇴출받아도 되는 건데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를 갖춰서 하는 게 좀 좋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낙찰자가 반드시 이사 비용을 줘야 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새 주인이 기분 좋게 새 집에 들어가니까 배려를 해라.
아니 낙찰 금액에 인테리어 해야지, 세금 내야지, 잔금도 치렀는데 뭐 또 이런 비용까지 줘야 돼, 이런 마인드로는 경매를가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아예 그냥 그런 부대 비용까지 포함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합의서 할 때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점유 우선권 드렸잖아요. 안 사셨대 보니까 돈이 없어.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힘들어서 못 샀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복이 아이고 돈 좀 있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네 정말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명도 합의는 언제가 좋을까요? 이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웬만하면 점유하고 계시는 분한테 시간을 맞춰드리는 게 어차피 배려할 거, 그죠? 어차피 배려를 할 거, 배려를 하면 좋겠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다 크리스찬인가요? 교회 다니시나요? 근데 경민대학교는 크리스찬인 거 알고 계신가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에서 성경을 딱 읽다가 어떤 게 눈에 꽉 들어왔냐면, 남이 나를 미워한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당연한 거다.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만 너 자신에게 가져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딱 듣고 팍, 우와, 나는 이런 마음이 없는데, 이럴 자신이 없는데, 와, 남을 미워한 적도 있고 막 싫어한 적도 있고 아예 안 보려고 가린 적도 있고 별짓 다 했는데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막 살아온 날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여유 있게 배려로 이렇게, 그래, 이렇게 막 뭐 좀 안다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또 막 돈이 좀 있다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남한테 좀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한 장 또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부동산 인도 명령하고 인도 소송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협상이 잘 안 됐어. 말이 안 통해. 한국말인데도 얘기를 하는데도 저 사람 못 알아들어. 뭐 이런 경우에.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소송해야죠.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말이 안 통해. 낙찰자가 신청해서 인도 명령에서 인도 소송까지 판결이 나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보시겠지만 돈도 좀 들어가고요. 개월도 좀 많이 들어가고. 인도 소송 같은 경우는 1년. 인도 명령은 그래도 최소 2달. 그다음에 뭐 인도 명령은 이제 돈이 얼마 들어가질 않지만 인도 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유, 이건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여기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택도 없죠. 경매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인도 명령 같은 경우에는 집을 비워줄 건데 언제 비워줄 거냐. 근데 이제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추운 겨울이나 뭐 이런 경우에도 뭐 더 될 수도 있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도 명령이 더 좋죠. 왜냐면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점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금을 치르고 나서 6개월 안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희 좀 상황이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뭐 여기 아프셔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고 뭐 어디 갈 수가 없어서 조금만 시간 더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경우는 뭐 그러시군요. 저도 대출이 있고 막 이래서 여기다가 옮겨야 돼서 뭐 주민등록번호를 여기다가 옮겨야 돼서 많이는 못 드리고요. 그러면은 최대한 법적인 기간 뭐 3개월까지 드릴게요.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명령이 어떻게 좀 낙찰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건데, 그러지 않은데도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완전 이상한 사람.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걸려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마음이. 근데 이거는 경매에서 인도 소송은 제가 못 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런 제도가 있지만 한 번도 임대차 계약 후에 임대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계속 눌러앉아 샀는다? 아, 이거는 조금 못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 2달, 3달에 이뤄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려서 알고는 있었거든요. 아무리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상황이 그래서 비워줘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법원은 힘을 빌리지 말고 말로써 배려로써
뭐야 새 주인이야? 뭐 어쩌라고 뭐 그래서 지금 주인 행사로 나왔어? 이런 마인드로 대하거든요. 근데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 집인데 네가 왜 들어가 살고 있니? 나가줘야지. 이런 마인드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푸느냐 이제 그런 게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인격이 막 높고요. 뭐 공부를 못했다고 하고 막 이래서 인격이 낮고요.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판사, 검사, 의사 이런 사람이 인격이 높고 나머지 안 그렇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경민학교에 들어오시고 경민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이렇게 이런 걸 또 공부하셔서 늦지만 공부하러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편안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을 써라, 쓰자, 갖자. 저도 양면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집에 딱 갔는데 집이 막 물론 어지럽힐 애도 없지만 막 그렇게 개판으로 해놨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왜 이렇게 더럽게 쓰고 그래. 이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양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안에 그런 것들을 좀 가라앉고 배려하고 남을 존중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내가 편하니까. 일단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럼 어떤 걸 볼 때도 저 너무 이쁘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또 뭘 먹을 때도 너무 맛있다 뭐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아저씨들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도 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려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도 명령에 대한 신청이나 절차. 인도 명령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거의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당 법원에다 신청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낙찰자만도 가능하고요. 상속인 신청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아버님이 저한테 주고 가셨는데 뭐 전세 살고 있어. 뭐 이런 거. 그럼 당연히 뭐 빼줘야 되겠죠. 단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 명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건물이나 땅을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한 상태가 갖고 있는 것 또는 또 낙찰자나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점유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인도 명령은 잔금을 납부한 해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뭐 재판에 가거나 이렇게 판사를 만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결정을 해서 웬만하면 비워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집행 관할 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신청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강제 집행이 완료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명령 신청 절차 및 집행 서류를 갖춰야 되는 건 뭐가 있나요? 경매에서는 거의 없지만 그러지만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차인이 나가야 되거나 계약 만료가 됐을 때 많이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도 임대인을 만날 수가 없어. 내보내야 되는데 야 너 월세 다 하고 보증금 다 까서 뭐 낼 거 없어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인도 명령에 대한 절차 및 집행 서류 이건 이제 해당하는 이제 경매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령 결정이 지나고 나서 신문일자를 지정해서 신문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체크업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신청인에게 이제 송달을 하게 되면 보고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법원에서 낙찰을 하게 되면 이제 경매계로 가서 정리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이제 송달 증명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법원에다가 신청하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계약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많이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임대계약이 완료가 되었을 때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시간도 좀 들어가고요.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비용도 좀 들어가더라고요.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잖아요. 그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답변서를 이제 하라고 여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답변서를 뭐 기간을 줘요. 그것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3일이면 3일, 뭐 이렇게 그래서 제출을 해요. 그러면 원고를 이제 준비해야 할 서면을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서면을 공방에서 2번 이상 이를 이제 내거나 내지 않거나 시간을 미루거나 지연하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은 소송이 담당자에게서 재판부에서 판결 기록에서 이제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똑같이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잘 됐냐 못 됐냐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해요. 그래서 원고가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관할 집행 사무소에다가 갖다가 제출하면 이제 그때 신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률 용어 나왔으니까 이제 짚고 가겠는데 원고 무슨 뜻입니까? 원고 민사나 행정상의 어떤 이런 가사 관련돼서 소송을 제기한 거를 원고라고 얘기를 하죠. 피고 이건 뭐 피고 피고는 반대로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고에다가 인자가 붙잖아요. 피고인 이러면 형사건에서 기소를 당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고, 피고, 피고인 지금 같은 말인데 비슷비슷한 말인데 용어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까봐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가 조금 관건이죠. 내가 좀 양보하고 배려해서 기간을 길려주고 이렇게 사람을 좋게 해서 내보내고 그 사람은 그래도 저 사람은 참 사람이 괜찮네 예쁜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또 배려를 이렇게 내보내주네 뭐 이런 얘기 나오게끔 이제 했으면 좋겠다. 만약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내보냈어요. 그럼 부동산을 투자해서 내가 뭔가를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저한테 왔으니까 취득세를 내야겠죠. 취득일로부터 2달 안에 고지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자진신고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써주잖아요. 부동산이 아니라 뭐 경매서에 써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샀습니다라고 자진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간이 경과되면 가산세 물어요. 그래서 좀 법무사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갖고 있어요. 그걸 보유한다 그러잖아요.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재산세 내야 돼요. 제가 오피스텔이 몇 개고요. 집이 몇 개 한 채예요. 종부세는 해당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으나 왜냐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어느 지역 뭐 어떻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물의 2분의 1 정도는 재산세 또는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도 2분의 1 주택하고 건물은 7월에서 7월 31일 날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주택계는 9월에서 9월 30일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은 2분의 1씩 낸다 하더라도 이제 시가 표준액가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정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시가의 한 60에서 80%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로 한 8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서울 시내에 있다고 치면 재산세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뭐 8억이라고 해봤자 한 얼마나 되려나요? 한 24평, 25평 되려나요? 32평 정도 되면 더 나오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 갖고 있다가 짠 하고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양도세 내야 되죠. 양도세는 매매 차이 산 금액과 판 금액의 시세 차익에서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3억을 낙찰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잘 갖고 있다가 4억에 팔았어요. 그럼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갖고 있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얼마나 갖고 있었니? 얼마 주고 샀니? 또 집이 몇 개니?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좀 징수하는 거죠. 전 집이 하나예요. 세금 안 나옵니다. 전 집이 2개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 집이에요.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몇 채를 갖고 있니? 1가구 2주택, 3주택, 4주택 따라 다 금액이 달라지죠? 이제 그런 거 좀 갖고
체크업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니? 뭐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죠? 고지서가 날라와서 딱 봐서 그냥 그걸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걸 우리가 막 계산해 가지고 뭔가를 체크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세금에 대한 어떤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분이 이거 안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잖아요. 6억 이하면 1%, 9억이 초과하면 20%에서 아니 3%에서 2%에서 3% 정도. 그 여기에서 지방교육세 별도로 0.1%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 주택을 샀다. 그러면 취득세가 1% 기준 하니까 300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별도로 30만 원까지 같이 내시면 330만 원 정도 내시면 취득세가 완성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억에서 9억 사이 85평방미터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4억이다 그러면 1.1% 그냥 주민세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지방 교육세, 뭐 지방 주민세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또 넘겨보면 지금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관련된 이제 재산세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표가 건축물 지역 자원 시설세 과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한 8억 정도 된다. 공시지가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매매하는 가격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 집으면 이 정도는 내야 됩니다. 얼마면 냅니다. 이렇게 정해진 그런 시가가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네. 당연히 올라가죠. 점점점. 일반 매매 가격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점점점점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면 이제 금액을 조금 올려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한 뭐 제 생각인데 한 8억 정도 돼요. 시가가. 그러면 기준 시가가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한 3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팔 때는 8억 주고 팔지만 세금은 얼마에서 낸다? 5억에서 낸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가 한 63만 원 정도, 도시 지역분은 50만 4천 원 정도,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는 한 12만 6천 원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나 건물이나 주택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거 어떤 재산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런 재산세를 다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집에 뭐 몇 채씩 있으시다 당연히 더 내셔야 되죠. 그리고 기준이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팔 때 6월 전에 6월 이후에 이렇게 6월까지 기준해서 이거 누구 거지? 누구 거지?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여기 거였는데 이를 옮겼어요.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넘은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줄겠죠. 날짜 계산하지 않을까요? 6월 달에 산 거와 7월 달에 산 거와 12월 달에 산 거랑 다르겠죠. 그렇게. 그리고 토지 및 건축물, 그다음에 시가 표준액 한 거기 30% 정도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이나 시가 표준액의 60% 정도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종합부동산 때문에 이런 기준 시가가 쫙 올렸어요. 또 어떤 분이 아니 누가 올리래? 지네들이 올려놓고 말이야. 거기서 세금 거두려고. 근데 그 지금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있죠. 시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 시가도 조금 더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근데 갭 차이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8억인데 8억 매매가가 8억이면 8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을 내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약간 30% 다운해서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도
일반 시가보다 세금을 징수하는 그 율은 많이 낮다. 그러니 군말하지 말고 세금 내라. 이제 이런 약간 뉘앙스는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올랐으니까 이제 우리가 체감 농도가 너무 짙은 거죠. 월급은 예를 들어서 오르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금만 집중해서 그리고 또 맨 처음에 싫어했잖아요. 아, 나 집에 가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관리를 감시가 안 되는데 아 진짜 재밌네 막 이러신 분들도 있었어요.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제 업무량을 보거나 그 사람이 해내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또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토지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이게 주민 재산세를 이제 고지발급하는 그런 시기예요. 측정하는 시기예요. 요거 살짝 피해서 구매를 하시면 훨씬 더 좋다. 주택은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 나머지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다. 그래서 요 기간을 조금 제해서 무언가를 살면 훨씬 더 절세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비과세 얘기를 해보기는 할 건데요. 이제 양도소득세 얘기를 한데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느냐? 그러지는 않죠. 양도소득세는 처음에 샀던 금액에서 내가 판 금액에 빼고 나서 나머지 차익이라고 했어요. 물론 500만 원에 샀는데 그게 2천만 원이 됐어요. 어우 너무 기분 좋겠죠.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500만 원에다 2천이면 1,500만 원에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공 하나 더 붙이고 있어요. 그잖아요. 5억이 주고 샀는데 15억 된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파산 신고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갖고 있는 걸 팔아. 이런 사람들은 봐주자 양도소득세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빚을 갚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면제해주자. 웬만하면 안타깝잖니 뭐 이런 거 있고요.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이게 야 내 벼농사 이쪽이지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경우 또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 뭐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요청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비과세 혜택이 생겨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감면해주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졌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1년에 1억 원 미만이에요. 5년에 뭐 2억 원 미만이에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전답 뭐 이렇게 되면 100% 2021년도에는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 202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차등을 둡니다. 4년 했을 때, 5년 했을 때, 뭐 몇 년 했을 때, 몇 년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상담을 좀 해봐 드렸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동생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고, 뭐 얼마 필요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옛날에는 그걸 언제 소유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양도한 시기를 따지는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21년도에 양도한 거는 다 면세였다고. 그런데 지금은 좀 차등을 주겠다. 그럼 난 진짜로 여기서 쌀도 해먹고 뭐도 해먹고 다 해먹었다. 그리고 자급자족했다. 근데 이걸 별도로 또 세금을 내야 되느냐? 증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료 산 거, 또 뭐 어디서 대출 받은 거, 아니면 농사를 짓던 거, 뭐 이렇게. 근데 옛날처럼 직장을 안 다니고 오리지널 365일 뭐 농사를 져야 되느냐?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 자체가. 어, 그렇기 때문에 직장은 직장대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벼농사, 논농사를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우, 엄청 좋아졌다. 뭐 이렇게. 또 이 양도소득세는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을 짠 하고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누굴 통해서 팔아요? 부동산을 통해서 팔잖아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래서 2개월 안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더 늦으셔도 안 돼요. 아니 확정 신고가 있으니까 예정 고지 해놓고 그때 확정해도 되지 않나요? 하나 갖고 있다가 하나 파셨어요. 그러면 예정에서 다 끝나버리고요. 하나 팔고 좀 있다가 또 하나 팔고 그다음에 또 하나 팔고 뭐 이러신 분들 있죠. 돈 많으신 분들. 뭐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돈을 조금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확정 신고 하셔야 됩니다.
5월 1일에서 5월 30일까지. 지금 이제 4월 달이라고 본다고 하면 곧 5월 달이 되잖아요. 그 안에 그렇지 않아도 갈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시세 차익을 노렸느냐, 그리고 집이 몇 개 있느냐, 그리고 몇 년 보유했느냐, 보유했을 때 집이 네 이름으로 몇 개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 알고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보유했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양도소득 공제라고 해서 250만 원 정도를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공제 금액이 아직은 작습니다. 제가 기억해도 그렇고 좀 작아요. 되게 오래됐거든요. 250만 원이. 그래서 조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유, 화면에는 제가 어떻게 보이나요, 선생님들? 제가 지금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어지럽다 그래야 되나? 조금 어지러워요. 그래가지고 약간 산소가 부족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몸이 무겁고 여기서 약간 무겁면서 막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빨리 끝내시죠. 뭐 이렇게 또 화면 쳐다보시고 얘기하시는 분도 그렇게 막 몸도 안 좋으신데 빨리 끝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기간과 시간을 꽉꽉 채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뭐 50분 수업인데 그냥 30분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막 이러면 좋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절대 그러면은 안 되는 상황이라 학교도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규칙과 룰을 꼭 지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 이 하나 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과제 써갖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여기다가 써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쭉 찢어서 빈 용지에다 써갖고 오는 분도 계시고 워드를 또 막 예쁘게 써갖고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뭐 어느 분한테 그냥 간단하게 써도 된다며요. 그렇죠.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되지만 A, B, C를 나누는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를 너무너무 정성 들여서 잘 써갖고 오셨다 이분. 인터넷 엄청나게 많이 찾으셨네.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더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가서 나는 지금 진짜 쬐끔만 적어갖고 왔는데 어떤 분은 많이 적어갖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러신 분이 없잖아 있어요. 어차피 지나간 거는 제출하셨으면 지나간 거는 버리시고요.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정성스럽게 그리고 제가 요식행위 본다 그랬는데 요식행위가 뭐예요 도대체 뭐 예쁘게 표를 작성해서 예쁘게 표를 딱 작성해서 누구 뭐 누구 과제 이름 뭐 누구 이렇게 적고 뭐 이렇게 왜냐면 대학생이 한번 되셨으니까 대학 이제 다른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가 적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6회차, 7회차, 뭐 9회차, 10회차 이렇게 적어서 손으로 적고 후치케스도 예쁘게 찍고 파일로 딱 만들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출하시는 사람하고 잠깐만요. 아유 이거 어딨어? 이거 찢어드려야 아유 잠깐만요. 이거 찢어드려야 되나? 아유 이거 왜 안 나와? 이렇게 주시는 분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점수는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분은 종이를 예쁘게 작성하셔가지고 막 기가 막히게 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름을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분은 워드를 쓰실 수 없으시대요. 자기는 이제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딱 가리고 이렇게 종이다 썼어요. 보이시나요? 종이다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그 다음 장에도 종이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요. 이분도 다 이제 후치케스 예쁘게 찍어서 갖고 오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리포터라고 해서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경민대학교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안 해오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분 이제 보면 글씨 이분도 워드를 잘 못하세요. 나이가 있으셔서 종이 아니, 손이 말라가지고 잘 안 넘어가.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막 손으로 다 쓰셨어요. 이분 장수 보실래요? 장수 보이세요? 장수?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오셨어요. 점수 엄청나게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요식행위를 해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예, 생활과 재테크 예쁘게 앞에다가 겉표지를 또 제가 이름을 가렸는데 가리셔가지고 이제 해갖고 오셨어요. 안에 이제 워드로 다 이제 쓰시고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챕터가 넘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챕터에는 뭘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오신 분이 보이고 또 어느 분은 자기는 이제 컴퓨터에 컵자도 모른다. 전혀 못한다. 그 대신 자기는 글씨는 너무 잘 쓴다. 그런 분이 계세요. 종이 아낀다고 앞뒤로 이렇게 예쁘게 써갖고 오신 분도 계세요. 저는 다 똑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생님들한테. 그냥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메모해갖고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라고 해갔는데 이제 점수를 잘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뭐 3, 40장도 있고요. 누구는 뭐 한두 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양에 따라서 뭐 아무거나 다 갖다 그냥 넣으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고 하나하나 다 예금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세요. 라고 해서 저는 예금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이렇다. 저축은행은 어떻고 뭐는 어떻다. 다. 연금제도에 대해서 해보세요. 저는 몇 살인데 연금제도가 어떻게 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은 있고 나한테 맞는 연금이라고 하면 난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재무설계에 대해서 해보세요. 나의 인생 설계는 이렇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제2의 인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은퇴는 설계를 이렇게 하면 나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는 호텔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조금 나이 먹어도 일을 하고 싶다. 뭐 이거 자기 계획을 막 쓰셨어요. 그리고선 챕터는 1챕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서 이 챕터에는 2강 그래가지고 입찰에 대해서 자기가 배운 거 쭉 써갖고 오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분이 이제는 화요일날 반이시거든요. 여기 해 오신 분은 주말반이세요. 주말에 나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5시 50분까지 들으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들이 해갖고 오신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왜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해갖고 오라고요? 뭐 그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네,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팁을 드리는 거예요. 팁을 드려야 화면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계속 녹음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좀 눌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팁을 드려야 중간고사는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갖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기말고사 때는 아니 왜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썼는데 나는 왜 B 뿌리고 저 사람은 A 뿌리에 도대체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약속을 한글로 압니다. 홍보팀에서 외워서 뭔가를 막 외워서 뭔가를 쓰는 시험은 보지 않겠다. 단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걸로 보겠다. 저희가 이제 비대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식행위, 순서, 그다음에 뭐 어떤 규칙, 규율, 그다음에 예쁜 폼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다. 중간고사과도 다시 낼게요.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냥 내신 건 내신 걸로 가시고요. 그리고 중간 시간도 시험 날짜 안에 딱 내신 분과 나중에 내신 분하고는 당연히 차이를 둬야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번에도 시험은 저기는 먼저 받을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날짜를 언제 받을 거냐면 6월 14일 화요일이니까 6월 13일까지인데 아이고야 6월 6일이 또 저기네. 6월 6일이 6월 6일이 또 쉬는 날 저기예요. 근데 그날 10일까지 받을 거예요. 토요일 그러니까는 그 주 안에까지 13일 날 딱 주셔도 되지만 늦어도 그 주 이렇게 기간을 막 길게 드릴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조금 예쁘게 작성해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뭘 눌렀는지 화면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그래도 들으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참 조교한테 파일을 많이 넘겼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셔서 복사해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프린터 하는 거 갖고는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게끔 딱 못을 박아놨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 음악 키는 거 까먹었네. 음악을 킬 테니까 똑같이 똑같은 거예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몸도 좀 이렇게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운동 좀 열심히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다음 학기 때 수업을 해서 예쁜 얼굴로 만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